안녕하세요. 캔자스 대학교의 박사과정생 이종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산업적인 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챕터 과연 산업적인 논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배우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분야는요, 실제 세계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라든지 그들이 내리는 결정, 그리고 시장에서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기업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어떤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산업조정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the study of how firms behave in the market 이죠. 하지만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매일 마주치는 모든 그 결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면 경제학이라는 거는 항상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스카르시티한 리소스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얼마큼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꼭 가격이 왜 그런 건지, 또는 기업들이 왜 주요 행사 후원에 큰 돈을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예시들이 바로 어떤 산업조직론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하는 것부터 왜 일부 기업들이 합병하는지, 심지어 그들이 시장 어떤 지위를 또 공격하거나 또는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전술까지 모든 것을 다룹니다. 뭐 체스 게임과 비슷하겠죠. 근데 뭐 나이트나 뭐 폰 대신에 뭐 가격, 제품, 전략 이런 걸 다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핵심은 산업조직론은 어떤 전략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들은 기업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지 관한 것이겠죠. 그렇죠?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산업조직론을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단순히 이론적 추측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게임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 비디오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는 이 게임 시어리의 어떤 결정적인 창시를 한 이제 내쉬라는 교수님의 그 프린스턴 대학교 내쉬라는 교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어떻게 게임 이론이 형성이 되고 어떻게 그 안에서 최적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지, 최적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그걸 이제 우리는 내시 이퀴브리움이라고 하는데,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하나의 게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쟁사가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탕으로 기업이 무엇을 할지 이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요, 우리는 모델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이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모델들은 어떤 복잡한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의 단순화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탐험하는 대신 어떤 지도를 사용하는 것이랑 비슷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단순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세계에서 우리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그 임피리컬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설을 세우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리그레션을 돌리는 다음에 우리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효율적이기 위해서 얼마나 커야 하는지, 광고가 실제로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방법을 연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산업적론을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 모든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자, 산업조직론은요, 단순한 학문적 연습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떤 시장 권력에 대한 실제 우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long stand concern with market power. 그죠? 마켓 파워라는 게 뭐죠? 마켓 파워라는 건요. 만약 기업이 있으면 마켓 파워라는 거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모노폴리 마켓이다, 독점 마켓이다 같은 경우에는 독점 마켓은 한 명의 셀러만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마켓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마켓 파워가 세다, 스트롱리 마켓 파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셔먼 반독점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셔먼 안티트러스트 액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1890년대에 스탠다드 오일 같은 독점 기업을 해체하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진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요, 그보다 더 오래전에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경제 개론 수업에서 배운 애덤 스미스 아시죠? 애덤 스미스는 뭐가 떠오르죠? 보이지 않는 선, individual hand, 그죠?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경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한 분인데요. 이런 애덤 스미스 경작자도 수세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독점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 형성 상태로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어떤 사업가들이 침묵을 만드는 것이 종종 공익의 이익에 반하는 음모로 끝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익숙하나요? 이런 문제들은 당시에나 오늘에나 여전히 계속 있는 문제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산업조직론의 연구의 동계에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분야를 이끄는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890년대 셔먼법은 이런 것 마켓 파워를 좀 이렇게 제한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법은 어떤 거래를 뭐 제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불법적으로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입법자들은 곧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클레이튼 액트가 등장합니다. 이는 독점에 대한 선제적 공격과 같은 것으로 독점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법은요,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는 관행을 불법화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연방거래위원회가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을 집행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복잡한 부분이 좀 있는데 법원은 합리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 너무 크다고 비난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제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문제는 어떤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그 크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이죠. 그죠? 다음은 이제 이 산업조직론의 구조와 행위, 성과에 대한 건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분야의 핵심 프레임워크인 구조, 행위, 성과 모델을 소개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tructure, Conduct, Performance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시장이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스펙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 끝에는 완전 경쟁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이 뭐죠? 너무나 많은 컨슈머와 셀러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프라이스 테이커이고, 그들은 뭐죠? 같은 그런 프로덕트를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완전 경쟁 시장은요, 결과적으로 마켓 파워가요 없어요. 그죠? 프라이스는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완전 경쟁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있고 어느 누구도 실질적인 마켓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른 쪽에는요, 순수 독점이 있습니다. 그죠? 독점이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큰 기업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뭐 가격이라든지 퀀터티 디맨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퀀터티 서플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도 결정하죠. 그래서 대부분 실제 시장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실제 시장이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시장이 독점에 가까울수록 소비자 복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왜일까요? 독점 기업들은요 보통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생산을 제한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마켓 파워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 조직론에서는요, 이런 산업 조직론 임무는 바로 이러한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 구조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큰지 등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이것들이 그들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가격 전략이라든지 광고 같은 거를 들 수 있겠죠. 그 마지막으로요, 성과를 검토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가격이 너무 높은지 또는 이런 혁신들이 억제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산업 조직론은요 마치 어떤 한 시장 그 시장 전체를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렇게 좀 바라보는, 좀 관찰하는 뭐 그런 분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바로 시카고 학파와 이제 시카고 이후 학파인데요. 이런 것들이 왜 공부를 했냐면 이런 학파의 어떤 영향 사고 방식들이 이런 I/O 분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시카고 학파가 일단 등장을 해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굉장히 유명한 경작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보통 이제 교실이나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I/O 상황들이 뒤흔드는 어떤 경제학자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잠깐만요. 어쩌면 독점이 항상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은 때때로 기업이 단순히 자신들이 하는 일에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지배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위협이 독점 기업조차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죠. 그죠? 하지만 그 이후에 시카고 이후의 접근법이 등장해서 포스트 시카고 접근법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좀 좋은 이론이긴 한데 현실 세계에서는 항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싸하죠. 그들은 또 게임 이론을 도입을 해서 때로는 경쟁 압력이, 그죠? 대기업들을 규율하는데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거버먼트 페일러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시카고 이 학파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론을 검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들은 독점 금지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 독점 거래에 관한 토이저러스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토이저러스 또는 약탈적 가격 책정을 고발하는 아메리카 항공 사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시카고 이후 사고방식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New Industrial Organization, 새로운 산업조직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만들기 이전에 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시장 구조와 기업들의 행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1이었고요. 우리가 왜 산업조직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왜 공부하고 어떻게 이런 경향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